발트 3국이라고 하는 지역적 개념은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나타났는데 사실 그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독일 같은 발트해를 인접해 있는 나라들과 달리 발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유럽사가 시작된 12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 인적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꾸었습니다.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10년쯤 전에 그 징병제였다가 모병제로 바꾸었다가 이번에 다시 징병제로 바꾸었습니다. 이 발트 삼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시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구입을 하고 수입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브렐이라고 해서 벨라루시,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그런 연합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내년 2월에 탈퇴를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서유럽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서진석입니다. 발트 3국이라고 하는 지역적 개념은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나타났는데 사실 그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독일 같은 발트해를 인접해 있는 나라들과 달리 발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유럽사가 시작된 12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발트 지역은 다른 유럽과 달리 야만인이라고 불리던 이교도들이 살고 있던 곳이고,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기사단들이 선교라는 목적으로 많이 발트로 진출을 해왔죠. 그렇게 시작된 발트에 관한 개념이 중세 때 그 제정러시아에 편입이 되면서 제정러시아에 살고 있던 독일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발트라는 지명이 또 바뀌게 되었고, 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세 나라를 일컫는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핀란드까지 발트 4국으로 묶여진 교양도 있었는데 지금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세 나라만 발트 3국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발트 3국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세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면적은 작은 편이에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각각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남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를 합쳐도 한반도에 약간 못 미치죠. 리투아니아는 가장 인구가 많은데 대략 2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라트비아는 180만 명,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가장 적은 120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현지인들도 있지만 많은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각 국가별로 대략 25%가 러시아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인들이 8%에 불과해서 러시아화가 가장 적게 진행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발트 3국은 지역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한두 가지 성격으로 통일을 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투아니아는 슬라브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이 주를 이루는 반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독일 루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언어적으로 보았을 때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발트어파에 속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처음에 인사라든가 자기소개 등은 현지어로 각자 자국어로 인사를 할 수가 있는 반면 에스토니아어는 인도, 유럽 어족 자체가 아니라서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 같은 지역 언어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인도 유럽어족이고 또 인도 유럽어족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머라고 알고 있는 산스크리트어와도 상당히 흡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에스토니아어는 헝가리와 핀란드와 같이 핀우이구르족으로 속해 있어서 다른 유럽과도 언어적으로 상당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는 리투아니아는 발트해에서 남쪽으로는 흑해까지 이르는 상당히 큰 그 국가를 이룬 적이 있었지만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한 번도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독일, 스웨덴 등의 지배를 받으면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현재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세 개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인 자긍심과 자신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는 10개가 넘는 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죠. 이 말은 세 개만 남고 다 다른 지역에 동화되었거나 아니면 멸족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언어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프러시아라든가 뭐 요트빙게라든가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은 민족들은 역사적인 추이 속에서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게 되었죠. 물론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끈질긴 그 투쟁과 노력이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적인 추이 속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 사람들이 만날 때는 주로 영어로 이야기하는 편인데 소련 시대에는 그 세 나라가 전부 공용어가 따로 있었고 공용어는 러시아어였죠. 그래서 모든 공문서라든가 또 공식 석상에서는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을 겪었던 중년층 이상은 러시아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젊은 사람들은 러시아어보다는 영어를 선호하는 편이고 만약에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신세대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소련에서 넘어왔던 그 러시아계라든가 우크라이나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도 러시아어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영어가 더 많이 그 사용되는 편입니다. 현재 발트삼국의 학교에서는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어를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얼마 전까지는 러시아어가 상당히 학교에서도 많이 그 교육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많은 학교와 또 교육기관에서 러시아어를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영어가 러시아어보다 더 많이 교육되고 많이 사용되기 위해서 많은 정부기관이라든가 여러 그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제정 러시아에 속하고 나서부터 여러 차례 그 봉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봉기가 1863년 1월에 있었던 1월 봉기입니다. 리투아니아뿐이 아니라 폴란드 북부,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합세해서 일어났던 봉기인데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봉기 중에 가장 큰 봉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약간 성공을 하는가 했지만 제정 러시아에 의해서 아주 그 심하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리투아니아를 대상으로 한 제정 러시아의 압박과 또 그 통치가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한동안 리투아니아어를 사용한 문학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폴란드라든가 독일처럼 새로운 문화사조가 들어와서 문학적인 또 문화적인 발전을 이룰 때 리투아니아는 상당히 퇴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리투아니아 옆에 있던 프러시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리투아니아 유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러시아는 리투아니아어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고 별 문제 없이 리투아니아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리투아니아어로 된 책을 만들어서 리투아니아 본국으로 그 옮기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책 밀수꾼, 리투아니아어로 크니그네이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제정 러시아의 눈길을 피해서 거의 밀수를 하다시피 해서 리투아니아 본토로 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정 러시아에 발각이 되면 심한 경우에 사형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중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의 문학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이루어 갔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는 동프러시아의 그 중심지였죠. 칼리닝그라드는 한참 그 프러시아가 국가할 때 퀘니스버그라고 알려졌던 도시였습니다. 퀘니스버그는 엠마누엘 칸트라든가 슐러 등이 활동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러시아가 멸망을 하면서 소련이 지배를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리닝그라드는 리투아니아와 상당히 그 흡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같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리투아니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리닝그라드 지역을 한때는 작은 리투아니아라고 불렸고요. 그러니까 잠시 소개드렸다시피 그 책 밀수꾼들이 서울 리투아니아에서 리투아니아 본국으로 책을 그 전달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사실 리투아니아의 최초의 서적, 리투아니아 최초의 잡지, 리투아니아 최초의 신문 등이 그 서울 리투아니아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칼리닝그라드와 그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베츠크, 한때는 틸자라고 불렸는데 그곳에 가시면 리투아니아의 문화의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의 그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리투아니아 와 폴란드 사이를 이을 수 있는 그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로 자리 잡았고요. 리투아니아, 폴란드 사이에서 상당히 군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리보니아는 13세기 그러니까 독일을 위주로 해서 스웨덴과 제정 러시아가 발트를 지배할 때 있던 지역인데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같이 묶어서 만든 그 공국입니다. 리보니아 공국이라고 불렸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현재 라트비아의 지도를 보시면 수도 리가를 시작으로 해서 벨라루스까지 이어지는 큰 강이 있어요. 다우가바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은 그 발트해를 통해서 강을 따라서 내루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무역 해상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발트해뿐이 아니라 내루까지 갈 수 있고 심지어 그 강을 통해서는 비잔틴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무역로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러시아와 또 북유럽과 유럽을 잇는 교충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선점을 해야지 그 발트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 거점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리보니아가 상당히 전쟁의 각축작으로 벌어지곤 했습니다. 1941년 소련이 라트비아를 점령하기 전만 해도 전체 라트비아의 라트비아 민족이 70%가 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소련이 본격적으로 라트비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라트비아 민족이 60%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40%가 되는 민족이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등에서 넘어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1991년 라트비아가 독립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라트비아 사람들의 그 비율을 높이고 또 그 탈러시아화를 이루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과 라트비아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약간 까다롭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트비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1941년 6월 16일 이전에 라트비아에 오지 않은 사람은 시민권을 주지 않았는데 그날이 소련이 라트비아를 점령한 날입니다. 그 말은 그날 이전에 라트비아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소련의 지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라트비아에 거주하던 러시아계 사람들인 반면 그 날짜 이후로 라트비아에 온 사람들은 소련의 점령자로 왔다는 그런 그 개념이 있었던 때문인데요. 사실 그것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1941년 이후로 소련에서 그 라트비아로 이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 현지화가 돼서 라트비아 언어와 라트비아 문화를 구사하면서 살았지만 단지 1941년 6월 16일 이후에 왔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평생을 바쳐서 라트비아의 독립과 라트비아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많이 싸워왔지만 그런 노력과 자신들의 성과를 무시하고 라트비아 그 정부는 자신들을 다른 러시아인들과 똑같이 대한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따지 않고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런 사람들을 라트비아로부터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라트비아를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라트비아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라트비아어 시험과 라트비아 헌법, 역사 등을 공부해야 하는데 젊은 사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좀 들었거나 또 라트비아어를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딸 수가 없어서 상당히 시민권을 따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라트비아에 거주하고 있던 러시아인들 중에서도 라트비아어를 꽤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라트비아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한다거나 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을 봐도 떨어지기가 일쑤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유엔에서도 인권 문제로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발트 3국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자면 하나가 구른발드 전투가 있고요. 하나가 서울 올림픽, 한 개가 그 인간띠 사건,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있었던 청동 군인 동상, 이 네 가지가 발트 3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른발드 전투는 1410년에 있었던 그 대규모 전투인데, 그 당시에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약간 느슨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리투아니아가 공국으로 불리고 있었고, 폴란드도 리투아니아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기독교 국가들과 달리 이교도 국가로 남아 있었죠. 그것을 그 선교라는 목적으로 독일 기사단들과 그 주변의 국가들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무래도 그 선교사로 오는 그런 기사들을 막기 위해서 리투아니아의 그 대공작이었던 요가일라가 폴란드의 왕이 되고 또 직접 기독교화하면서 폴란드를 그 독일 기사단들로부터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리투아니아는 이교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 기사단들은 폴란드 왕이 직접 기독교로 개종하긴 했었지만 사실 그것은 보여주기식이고 기독교 자체로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침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다 못한 폴란드의 왕 요가일라와 또 리투아니아의 마지막 대공작이었던 비타우터스가 연합국을 이뤄서 독일 기사단들을 물리친 사건이 바로 구른발드 전투이고, 그 당시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많은 구인들이 참여했던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투는 그 리보니아와 독일 기사단들을 떼어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리투아니아가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리보니아와 또 독일 영토를 떼어놓음으로써 발트 3국이 전부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아예 원천 봉쇄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리투아니아나 폴란드가 전쟁에서 졌다면 발트 3국은 아마 지금과는 다른 형국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 올림픽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발트 3국이라는 곳이 아예 없었죠.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할 때는 소련의 이름으로 참가를 했었죠. 서울 올림픽 때는 소련 팀 농구가 금메달을 땄었고, 또 경리운 경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 그 농구팀 같은 경우에도 6명이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그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경륜팀 같은 경우에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송규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그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땄던 것과 상당히 흡사한 경우였는데, 그 사람들이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 귀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환영하는 그 인파가 모여서 그 사람들을 대규모로 맞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련 국기가 아니라 각자 그 공화국별로 쓰던 국기가 되겠죠. 그것이 독립에 관한 의지를 북돋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88년 이후로 89년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띠 행사가 열렸죠. 인간띠 행사는 고르바체프가 시작했던 개혁과 개방 운동을 시발점으로 하는데, 그때 고르바초프가 민족들의 또 다른 공화국들의 약간의 자주성과 또 독립성을 약간 좀 부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에스토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발트 3국은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선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1939년도에 있었던 독서 불가침 조약을 그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또 독립의 의지를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 한때 모여서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리투아니아 빌뉴스까지 이루는 거대한 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행사로서 그를 통해서 많은 그 세계인들이 보고 발트삼국을 처음으로 접하고 또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스토니아 청동 군인 동상이 있겠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청동 군인 동상은 2차 대전 중에 소련의 이름으로 싸웠던 무명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물이었는데 그것은 탈린, 그러니까 수도 탈린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5월 9일은 그 소련이 나치를 물리친 승전 기념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데 그때마다 에스토니아에 살고 있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모여서 승전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많이 열었고요. 그것을 본 에스토니아 현지인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죠. 그래서 에스토니아인들과 러시아인들 간에 상당히 물리적인 충돌까지 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진정한 탈러시아를 추구하고 또 현지의 에스토니아인과 러시아인들 사이의 반목과 그런 폭력적인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동상을 들어다가 다른 공동묘지로 옮기는 정책을 세웠고 그것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이 한밤중에 모여서 거의 폭동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그 러시아인들의 폭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를 이어서 러시아 사람들의 그 소행으로 그 판명이 되었죠. 나중에는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해킹이 종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사에서 거의 처음으로 있었던 그 집단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이었고 이것은 현재 유럽에서도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공격이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그 전까지는 거의 이론상으로만 남아 있었다든가 아주 소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에스토니아에서의 그 청동 군위 동상 이후로 하이브리드 전쟁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그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나토의 사이버 보안센터가 탈린에 그 위치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를 통해서 전쟁이라든가 또 러시아의 위협을 새로운 각도에서 쳐다보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의 또 다른 측면의 전쟁을 그 준비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블록체인이라든가 또 전자상고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나 가장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현재 IT 강국으로 그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련 시대로 거슬러 갈 수 있는데 사실 에스토니아 북부 지역은 핀란드 방송이 송출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가깝다 보니까 에스토니아 북부 사람들은 핀란드 방송을 보면서 그 소련의 그 거짓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던 상식과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소련의 그런 정책과 철학은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발전을 하고 있던 IT 또 컴퓨터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었죠. 이 말은 독립을 하기 이전부터 에스토니아는 IT와 관련된 분야에 이미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하자마자 가장 그 처음으로 한 것이 인터넷 보급과 또 컴퓨터 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에스토니아에서 그렇게 그 인터넷 활용을 한 그 네트워크 형성과 또 전자상고 같은 그것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토니아가 작다는 것, 또 인구 밀도가 낮다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에스토니아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을 장점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워낙 그 인구가 그 적고 또 그 임금 밀도가 그 낮다 보니까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또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꾀하다 보니까 전자선거라든가 또 전자시민권 같은 분야로서도 많이 또 확장을 하게 되었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그런 단점이자 장점을 가장 잘 이용해서 그 정부와 또 국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든 것들을 국민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정부 차원에서 가장 빨리 그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의 예를 보고 많은 국가들이 에스토니아를 따라서 아니면 에스토니아를 참고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을 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몇 주 후에 시민 그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에스토니아 시민권으로서 자격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비자도 아니고 그리고 체류 허가증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권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그 전자시민권이 있으면 에스토니아에서 사업장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고 은행 계좌를 통해서 그 사업장을 내면 그것이 또 EU 국가라는 장점이 있어서 다른 유럽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전자시민권을 따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자시민권을 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약간 에스토니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동호회 형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토니아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체류 허가증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발트삼국의 군사력은 상당히 그 약한 편이죠. 일단 발트삼국 자체가 인구가 적고 또 그런 무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 그 시설들을 만들기에는 여러모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폴란드나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트삼국의 군사력을 책임져 주고 있긴 합니다. 사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리투아니아의 군사적인 그런 상황을 맡아주기도 하고, 에스토니아는 또 폴란드와 프랑스가 번갈아 가면서 에스토니아 국방을 책임져 주고 있기도 하죠. 발트삼국은 현재 공군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군사적으로 상당히 그 육군과 해군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 하지만 나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 인적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꾸었습니다.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10년쯤 전에 그 징병제였다가 모병제로 바꾸었다가 이번에 다시 징병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군사적인 조직도 많이 개편을 했고, 또 그 예비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전쟁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또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약간의 전쟁 기술들을 또 무기 활용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군사력 자체는 다른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만 나토에 의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러시아와의 현재 그 위협에 그 여러 차원에서 잘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트삼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거의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페라라든가 관현악단 공연에 가게 되면 가장 처음에 시작을 여는 곡이 우크라이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라트비아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라트비아는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에 관한 그 사회적인 인식과 또 처우가 상당히 낮은 국가였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라트비아에는 성소수자들의 파트너십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랭키비치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 성소수자를 밝혔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성소수자들이 올해 있었던 게이 퍼레이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깃발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표현하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인 환경과 조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라트비아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트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상당히 많은 그 수와 또 그 부피의 군사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투아니아는 그 전체 GDP의 0.25%나 되는 상당히 그 많은 그 비율의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도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이 유럽에서 가장 그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발트삼국이 이미 그 소련 시대를 겪어봤고, 소련 시대의 그런 흔적과 또 그런 그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끔찍한 메아리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트라우마와 소련의 트라우마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동질감을 떠나서 발트삼국은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피해와 그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그 퍼센테이지의 그 전쟁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현재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단지 전쟁 같은 그런 물리적인 지원을 떠나서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그 취업 차원에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 불러들어서 전쟁 준비라든가 전시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는 등 단지 군사력 지원이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발트삼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벨라루시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구입을 하고 수입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브렐이라고 해서 벨라루시,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그런 연합체가 있었는데, 러시아와 벨라루시로부터 그 오는 천연가스와 전기를 공급에 어려움을 막고 또 일정한 수출과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내년 2월에 탈퇴를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서유럽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몇 가지는 실현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발트삼국이 겪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가 러시아의 탓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 전에 에너지의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2004년 전까지 리투아니아는 상당히 원전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이것이 그 체르노빌과 똑같은 모델이라는 것을 구체를 내세워서 이것을 그 폐쇄해야 한다는 명을 내렸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분해와 폐쇄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잃고 나서부터 리투아니아는 완전히 에너지와 전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전이 있을 때는 리투아니아의 전력의 80%를 공급을 하고 또 많은 전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유지를 했었는데 리투아니아는 그런 에너지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고 에스토니아는 에스토니아 동부에 그 오일셰일이라고 하는 그런 광물이 상당히 많이 그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에스토니아에서는 그 전력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원소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2030년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이후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이미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30년 이후로는 또 그 가스 발전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2040년까지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대안이 서유럽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에너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서유럽으로 그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이페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규모의 항구 도시 옆에 그 인데펜던스라고 하는 LNG 터미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63빌딩을 그 눕혀놓은 듯한 규모의 선박인데 이를 통해서 나름 리투아니아의 에너지 독립을 상당히 그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LNG 선박을 그 만든 그 국가가 한국이라서 한국이 어느 정도 리투아니아의 에너지 자립도와 독립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의 탄생과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는 겨울에 있는 명절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름에 하지가 있다면 겨울에 동지가 있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발트 사람들은 그 동지에 모여서 그 전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를 꺾어서 장식을 해서 밤새 노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라트비아 리가에 있는 검은머리 전당이라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물 바로 앞에 보시면 팔각형의 원 형태를 가진 그런 그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라트비아어로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검은머리 전당의 그 길드 회원들이 직접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장식을 해서 놀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런 풍습은 에스토니아에도 있고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그게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와는 달리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약간 예수의 탄생과 더 결부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리투아니아에는 약간 그 기독교가 아닌 네오 파가니즘이라고 하는 신이교도적인 그 풍습이 남아 있어서 약간 좀 종교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 자신들의 독창적인 의식과 또 의례로 크리스마스를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그 여름에는 하지가 있습니다. 하지는 자연적으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제일 짧은 날이라서 전통적으로 그날은 잠을 자지 않고 그 밤새 즐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날은 자연의 기운을 가장 그 많이 머금고 있다는 꽃들과 그런 주변의 그 풀들 또 이파리들을 모아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관입니다. 여자들은 그 풀꽃과 또 다양한 그 예쁜 꽃들을 모아서 화관을 만든 다음에 머리에 그 쓰고 그 뭐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는 풍습이 있었고 여자들은 화관을 머리에 쓴 다음에 남자들은 떡갈나무로 만든 그런 또 그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가 되면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 특히 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맥주 판매량이 전체 한 해에 반이 넘는 맥주가 그날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하지가 그 6월 22일과 23일인 경우도 있고 또 23 그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22일과 23일 그 하지로 기념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틀 동안 아마 전국일 겁니다. 대중교통수단이 공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약간 또 술을 먹을 수 있는 편의도 제공을 하고 또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림이 안 들어올 텐데 일단 그 하지를 가장 그 화려하게 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스웨덴과 미국의 합작 영화인 미드소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정말 광활한 초원위에서 사람들이 그 꽃을 머리에 꽂고 아니면 그 화관을 만들어서 쓰고 또 같이 모여서 다양한 춤도 추고 식사를 하는 풍습이 남아 있는데 사실 그 영화가 상당히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하지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와 상당히 그 연결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영화는 영화일 뿐 이게 사실 그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발트 삼국을 가장 상징하는 문화라고 한다면 바로 그 노래 대전이 있겠는데요. 노래 대전은 에스토니아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가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186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에스토니아가 이중 지배를 받고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제정 러시아, 또 그 문화적으로는 독일. 그러다 보니까 에스토니아는 양국 사이에서 상당히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때 그 볼데마르 얀센이라고 하는 에스토니아의 성각자가 등장을 해서 에스토니아 민족 정신을 드높일 수 있는 상당한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사상을 에스토니아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라든가 그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스토니아의 최초의 신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잡지를 편찬을 해서 에스토니아인들에게 자신들도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그 에스토니아인들의 민족성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사람이 만든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노래 대전입니다. 노래 대전은 사실 독일권에 있던 옥토버 페스트라든가 또 스위스에서 있던 합창대를 상당히 많이 차용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점차 확장이 되면서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대규모 합창제로 발전을 하게 되죠. 1869년에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이후에 바로 4년 뒤에 라트비아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상당히 그 나중에 열리게 되는데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정 러시아를 반대한 봉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문화와 문학이 거의 저조하게 발전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 사주와 또 다른 나라로부터의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제정 러시아의 그 리투아니아어 사용 금지가 그 해제되자마자 바로 노래대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래대전은 몇만 명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서 합창을 하고 하모니를 이룬다는 상당히 보기 힘든 그런 형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발트 삼국 사람들의 노래에 대한 그 애정과 또 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토니아만 예를 들어볼 때도 각 그 학교 지방마다 상당히 크고 작은 합창단들이 그 존재하고 있는데 합창단들이 물론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오디션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친 사람들이 합창제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고도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때 합창제에서 불리는 노래는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알려진 곡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총연습이라든가 그런 그 대규모 연습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자연스럽게 합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아리랑이라든가 뭐 보리밭 같은 그런 대중적이고 사랑받는 노래들이 레퍼토리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소련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 소련 시절에는 아무래도 민족 정신을 그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일단 그 레퍼토리를 상당히 그 제한을 많이 했고요. 소련의 지배 전까지는 항상 노래대전의 첫 곡을 각자 그 공화국의 국가로 연주를 했는데 소련 시절에는 그것을 금지시키고 인민공화국 시절, 그러니까 소련에서 지정한 국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조국이라고 해서 아까 살짝 거론했던 볼데마리 안슨의 딸인데 그 사람이 민족 시인으로서 에스토니아 신금을 울린 곡을 많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시를 바탕으로 한 노래가 가장 마지막으로 불렸는데 그 놀랍게도 소련은 그 노래를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나의 조국의 조국을 소련으로 그 해석을 해서 소련에 관한 사랑을 그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조국을 이제 잃어버린 에스토니아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머니와 같은 민족적인 그런 그 영토와 역사로 인식을 해서 소련의 생각과는 다르게 에스토니아의 독립 의지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5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리투아니아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그 계획을 하신 분들은 꼭 그 확인을 하셔서 그 엄청난 행사를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모두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한류라는 게 상당히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는 개념이죠. 어휘라고 할 수 있겠죠. 한류는 유럽의 한국 문화가 처음으로 소개되면서 그 한류라는 그 개념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말은 현재처럼 전반적으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 그 집단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영화, 한국 음악들을 그 같이 감상하던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죠. 현재 그 발트삼국에서는 한류라고 하는 그런 단어나 개념은 거의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이후로 한국의 문화는 이제 세계 문화와 어깨를 같이 하는 이제 글로벌한 그런 문화적인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BTS를 한류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BTS는 세계 음악으로 보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이라는 그런 그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전 지구상으로 확장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도 기생충이라든가 올드보이 이후로는 한 집단이라든가 한 그 클럽에 그 국한되지 않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 유산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발트삼국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한국 문학, 한국 역사 등으로 관심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세 나라 모두 세종학당에 들어서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심지어 리투아니아는 세종학당이 2개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교에서 단지 언어뿐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석사과정까지 설립이 되어 있고요. 라트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석사과정까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을 접하고 또 연구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학이 상당히 많이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베스트셀러라든가 많이 알려져 있는 책들은 리투아니아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어로는 아직 애석하게도 단 한 권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한강의 채색주의자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로 직역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영어로 중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한국어 전문가와 문학 전공가 많이 발굴이 되어서 한국 문학을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은 라트비아의 동쪽에 있는 라트갈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라트갈레는 상당히 그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그 천혜의 환경이 남아 있고 그리고 호수가 많아서 그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상당히 독특한 또 자연 풍경을 자랑하고 있죠. 사우나라든가 그런 그 라트비아의 전통적인 그 풍습을 직접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트갈레에 가시면 정말 좋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이 아주 좋습니다. 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큰 섬인 사아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어서 그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긴 한데
그 히우마라든가 그 르후누라든가 키후누 같은 곳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그런 곳이죠. 키후누나 르후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키후누는 100명이 안 되고 르후누는 50명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섬이에요. 가서 무엇을 볼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거기는 뭘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정말 색다른 곳이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또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정말 그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정말 머리가 답답하고 피곤할 때 자주 가곤 했습니다. 특히 키후누 섬은 그 섬의 그 풍습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토니아의 그 본토와는 다른 상당히 문화적인 유산과 또 풍습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상당히 재밌고 또 뜻깊은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서쪽으로 모래사구가 길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그 네링가라고 합니다. 그 지역 자체를 네링가 그곳에 상당히 많은 또 그 마을들과 도시가 위치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절경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가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활에 찌들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일에 그 찌든 그런 분이라면 그곳에 가시면 정말 요즘 말로 마음의 힐링을 얻고 또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곳을 추천해 드립니다.